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달아주십시오. 방송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구 영남대 병원에서 17세 청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었고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2일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13일에 심한 폐렴 증세가 생겨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사망 직전에 소변 검사에서는 일부 양성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미결정 판단 후에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과관계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아직은 그러니까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섣부른 판단을 할 건 아니고요. 검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태 관련해서 긴급한 경제적인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가구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중위소득 100% 이하의 118만 가구에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네. 정부 추경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는 일단 제외하고요. 네네. 서울시 예산을 이제 3,200억 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300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혜택을 받는 거죠. 네. 박원순 시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경의 소극적인 중앙정부 인식을 비판해서 또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원순 모델은 좀 한번 정치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뭐 일률적으로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건 뭐한데 네. 좀 그래도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뭐 선별 지원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따라붙는 이야기가 선별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더 든다. 시간이 오래 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박원순 모델하면 시간 들릴 필요도 없고 비용도 안 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별이긴 한데 중위소득 이하라고 그러니까 국세청에 간단한 기준이죠. 소득신고 다 돼 있으니까 국세청 자료 뽑아서 그냥 쫙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어려운 거 경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단점이라고는 이제 살짝 뭐 간발의 차이로 여기에 들지 못한 그쪽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뿐이죠. 뭐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 수준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신고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버는데 저소득자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일부 그렇죠. 역진 현상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만 일단 전주에서도 이미 실시를 이제 발표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두 지자체의 어떤 정책 실험이 이루어지면 뭐 지금 정부는 특히 기재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에서 예. 어쨌든 다른 지자체가 좀 뭐랄까 더 선제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좀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얘기를 뭐 딱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양심불량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섞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추후에 좀 가려내더라도 일단은 좀 비상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이해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복지 선진국들도 부정수급자 문제를 뭐 완벽하게 해결했다거나 그런 네. 사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우려가 돼서 실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조금씩 그 논의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후에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죠. 네, 총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위성 정당이다 이런 논란을 많이 받고 있는 비례대표 전용 정당 기획이 정치권 여야 모두를 달구고 휩쓸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는 플랫폼 정당이죠. 시민을 위하여 측은 더불어 시민당을 출범을 시킵니다. 네. 이 정치개혁연합이라고 또 다른 플랫폼이 있었는데 이쪽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시민을 위하여 이건 좀 멀어지는 분위기고요. 더불어시민당 측은 민주당 몫의 비례 의석은 좀 후순위로 배치를 하고 연대하는 군소정당들에게 한 3 내지 5석 정도 배분을 하고 나머지 상위 의석은 자체 영입 인사로 그렇게 채울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부 군소정당하고는 좀 갈등이 일어났는데 녹색당의 경우는 끝내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수정당들에게 크게 이슈가 되던 논란이 민생당에서 크게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참여한다고 안건을 가결을 하긴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출신 공동대표죠. 김정하 공동대표가 이 처리를 거부했고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출신 최고위원들이 찬성을 해서 가결은 됐는데 네. 근데 선관위에 등록된 대표는 김정하 대표 한 명이라고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어. 대표 직인을 찍지 않을 수도 있다.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추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그럼 있어요. 옥새 들고 나르샤 버전 2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규모가 좀 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 경우도 도장이 등장을 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근데 옥새 근거에 파동이라는 있었죠. 말이 네. 또 있긴 있었죠. 아, 예. 네. 그래요? 이게 그럼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 상황 또 이건 좀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네. 계속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이 상위에 들지 못하면서 크게 논란이 있었는데 네. 한 4-5명 정도 순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충을 할 것 같습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 후손이죠. 21번에서 3번으로 올라가고 대기자 4번으로 크게 밀려난 편인데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나우 대표 인권활동가죠. 여기가 이제 진전 배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오늘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서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뭐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이 문제를 좀 그 집중적으로 다뤄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잠시 후 2부에서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2개가 있었죠. 정치개혁연합이 있었고 시민을 위하여 2군데가 있었는데 정치개혁연합의 집행위원장을 맡았었던 하성수 변호사 인터뷰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부에서는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이 공병호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양쪽 모두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 진실이 무엇인지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인지는 좀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겠지만 총괄적으로 지금 이 비례정당 가는 길에 대해서는 좀 총괄 평가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선거제 개편을 할 때 이렇게 하려고 선거제를 개편한 것이냐? 라는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문화상으로 설마 이제 이런 위성 정당을 만들겠냐라고 이제 처음에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를 저도 이제 이거 그 정치개혁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 많은 이제 활동을 좀 했었는데 네. 반성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번 공직선거법은 애초에 근데 그 상한 그 연동형 30석이라는 이른바 캡 자체가 부칙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한 번만 쓰고 말 선거법이긴 했습니다. 부칙이 사라지면 사실 다음 선거에서는 원래는 캡 없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준연동형으로 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 개정이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법 개정 시도가 다시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뭐 이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개정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저는 두 그러면- 가지가 예.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위성 정당을 막는 그 뭐랄까 연동형 비례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네. 위성 정당을 막는 어떤 조항을 넣어서 네. 원천 차단을 한다. 네, 그 방안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다른 쪽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예. 다만 비례 의석을 늘리자는 정도의 이 예전 공직선거법상 제도보다는 조금 더 비례성이 개선된 그런 제도를 연동형 주장할 수도 비례제 있죠. 포기하는 걸로. 그런 주장이 양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 위성 정당을 막는 조항을 넣는다라고 하는 게 요번에 이제 바로 그러니까 초기에 해서 선관위 유권 해석이 나온 바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일정하게 어떤 충돌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현재 사실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지역구를 몇 석 이상 뭐 출마시킬 경우에는 비례를 자동으로 내게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자칫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죽어버린 석패율 제도를 다시 갖고 올 경우에 네.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아휴. 이제 지역구 출마와 비례를 연동시키는 방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지역구 출마 꼭 석패율제가 아니더라도 동시 입후보제를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면 또 이 문제의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뭐 보입니다. 사실 근데 선관위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선관위원회가 이제 법 조항을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네. 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번에 뭐 선관위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어찌 보면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네. 본다면 김수민 평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구에 후보를 낸 정당을 자동으로 비례대표로 등록해 한다. 이게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비례대표 후보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도록 혹은 석패율제를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보편적 대의 측면에서도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법이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개정을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그대로 간다면 120석 이상을 가진 세력이 재개정을 막아서면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사법 당국의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 분명히 난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예, 선관위에서 과연 이걸 허용해 준 것이 맞았는가부터 복기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네. 어제 그 시민단체 평화난무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경선 자유의 방해다. 네. 뭐 이런 이유인데 사법당국의 좀 판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짚을 게 결국 그러면 지난 몇 년 전에 사라진 이슈인 개헌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정치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네. 이제 연동형을 다시 좀 개조하되 권력 구조 개편도 좀 하면서 이걸 연동시켜서 하지 않으면 단순히 위성 정당만 맞는 원포인트 입법을 현재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 놓고 그냥 단시일 내에 합의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고민을 벌써 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좀 계신 것으로 민주당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이 그 원론적이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습니다. 방향이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방법 가능성의 문제가 같이 있겠죠. 그리고 미래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교섭단체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텐데 이분들이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지 당장에 뭐 합당도 바로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지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아이러니한 현상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양당제를 어떻게든 깨보고 다당제로 가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여기는 깔려 있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오히려 원내 교섭단체는 딱 두 당밖에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흐름으로 지금 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 과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원내에서는 양당제가 결국은 굳어져 버리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으로도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외국에서도 한국 정치계에 대해서 논문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맡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도 좀 여러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성남시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짜 예금 잔고 증명서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이게 지금 의정부 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땅을 매입해서 되팔아서 차익을 남긴 의혹도 있고 이제 그리고 2003년에 이제 투자금을 정모 씨에게 주면서 건물 채권을 매입한 뒤에 차익을 나누려고 하다가 분쟁이 벌어졌고 이 수사기관이 최 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센터 관련한 투자 내역인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그 최 씨가 정모 씨하고 이제 분쟁을 하다가 정 씨 같은 경우는 최 씨 고소를 당해서 실형을 살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 씨의 주장이 이 최 씨가 법무사 모 씨에게 돈을 주고 포섭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또 실형을 살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다시 고소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사건들이 배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뭐 논란에 당분간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초점은 검찰의 수사 행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차피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됐고 사건이 배당이 됐다면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발빠르게 수사할 것이냐. 특히 뭐 지금 의정부지검에 배당되는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뭐 2주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지금 검찰이 근데 검찰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방점은 여기에 찍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 쪽, 그러니까 검찰이 아닌 경찰 쪽에 주목이 되는 것이 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검찰로부터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시효가 4월일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10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것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뭐 수사하겠죠. 수사하고 일부는 뭐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외부에서 시민들이 보기에 제일 찝찝하다고나 할까 할 건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부분은 누가 관여가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밝혀지지 않겠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간에 수사가 덮였었던 것들에 대한 실체는 절대 밝혀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랄까 이 권력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검찰, 사법부 뭐 이런
법조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한동안 또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마라. 네. 나는 일체 그러니까 그 손 안 댈 테니까 알아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또 이제 그 이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뭐냐면 작년이죠, 재작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국정감사 때, 네. 그때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장제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버럭하면서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 결국은 이것이 물론 그때는 그러니까 버럭이라는 게 우발적으로 나왔던 뭐를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일선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그때의 버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참 그래서 이게 근데 국정감사장이나 뭐 청문회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가지고 사실 당일 저희가 뉴스 볼 때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깊숙이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이런 게 평소에 그때 사안에서 어떤 입장을 잘 취했는지가 참 고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문제는 그때 눈여겨보지 않아서 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시선 집중해서 윤석열 총장 청문회 당시에 아무런 도덕적 환상이나 기대는 윤 총장에게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 왜 본인 정모를 자처를 하세요 그렇게? 네. 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청문회 때 여야 의원들의 태도가 지금 180도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거꾸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비토하는 세력은 이제 좀 여당 쪽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저는 네.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쪽으로 나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붙는 거 아닌가. 만약에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수사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가 되면 혹시 그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과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것이고 예. 또 없다고 나오면 또 검찰 내에서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이게 좀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그리고 이런 생각이 좀 의혹 듭니다. 때문에 빨리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제자리를 잡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사법의 정치화도 네.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이게 또 대한민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큰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 세계를 마무리하죠. 김준우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